한밤중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우선 어떤 소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으면 빠르고 조용히 소음의 근원지를 찾으세요. 쥐가 뭔가를 넘어뜨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약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부엌에서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즉시 탈출구를 찾으세요. 화재 대피 사다리가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창문을 타고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소를 알려주고 떨리는 가슴으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면 곧 경찰이 집으로 사람을 보낼 겁니다. 길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집 번호를 찾지 못하네요. 결국 집에 도착했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집의 집 번호를 따라가서 겨우 찾은 것이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도둑은 탈출했습니다. 집 번호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고 우편함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롭고 반짝이는 명판을 구입하세요.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집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번엔 경찰이 집을 찾느라 헤매지도 않을 거예요. 동시에 우편함의 번호도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집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아직 울타리가 없다면요, 사이로 통과하기 힘들게 만드세요. 체인이나 금속 울타리를 쓰고 강도들이 뽑을 수 없도록 콘크리트 안에 울타리를 설치하세요. 좀 거친 모양새를 꺼리지 않는다면 철조망을 더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마당에 조명을 설치하세요. 마당이 완전히 어둡다면 원치 않는 방문객들에게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켜고 끌 수 있는 조명 몇 개를 외부에 두세요. 마당이 밝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웃들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누군가를 발견하면 필요할 때 여러분이나 경찰에게 전화할 겁니다.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를 추가해도 좋아요. 이 카메라는 보통 낮 동안 꺼져 있고 동작 감지기와 함께 작동합니다.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면 밝아지는 조명으로 아주 환해요. 불이 켜지면서 동시에 녹화를 시작하는 걸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로 도둑을 겁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영상 증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인종 카메라도 있어요.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를 때 집에 있지 않아도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이 초인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난다면 집에 있는 척하고 관심 없다는 걸 알려주면 됩니다. 마당에 관목이 무성하면 도둑이 숨을 곳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풀을 잘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뜰에도 빛이 조금 더 들 테니까요. 휴가 중일 때는 SNS에 자신의 행방을 올리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다면 공격을 개시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찍어둔 멋진 사진은 집에 와서 올리세요. 그럼 어떤 물건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루 일정을 알면 시간을 기다리다가 장을 보러 갈 때 계획을 개시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을 떠날 땐 항상 문을 잠그세요.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요. 그리고 방금 새 집으로 이사하셨다면 자물쇠도 바꾸세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빌린 경우에도 같아요. 조심해서 잘못될 건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집이 비어 있어도요. 첫 번째 방법은 TV 시뮬레이터를 구입하거나 TV를 켜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로 TV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켜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시뮬레이터는 실제보다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2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 알람 시계도 구입해 램프와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과 밤 중 어느 때에 타이머를 맞춥니다. 아니면 남는 알람 시계에 라디오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릴, 자전거, 갖고 있는 기계 등 어떤 귀중품도 밖에 두지 마세요. 대신 차고 안에 보관하고 단단히 잠그세요. 집 밖에 있는 보안 카메라는 직장에 있는 동안에도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누군가 침입할까봐 특별히 걱정된다면 이 방법을 눈여겨보세요. 비교적 새 것이라고 해도 문을 더 튼튼한 걸로 바꾸세요. 도둑이 몰래 들어오려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침입을 하려고 한다면 문을 완전히 부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것을 사세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유리는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는 보안 필름을 사용하세요. 유리창에 튼튼하게 붙이는 투명 플라스틱 필름지예요. 창이 깨지더라도 이 필름이 유리 파편을 제자리에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진입이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아예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우편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사람들에게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줍니다. 엄청난 양이 쌓여 있다면 적어도 며칠 동안 확인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목표가 아니었던 집이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집에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고 고민을 나눠보세요. 서로의 집을 감시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에게 정보를 알려줄 거예요. 휴가 중에 한두 가지 부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차 한 대를 집 근처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는 김에 우편함 열쇠를 주고 편지도 받아달라고 하세요. 이웃들이 휴가를 갈 때 여러분도 보답을 하면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도둑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기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있네요. 아니면 저기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오르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둘 다 없애세요. 꼭대기층은 닫기 어렵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꼭대기층으로 침입해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관에 우편물을 넣는 틈이 있다면 우편함 낚시를 조심하세요. 도둑이 우편물 구멍에 막대기를 넣어서 낚시를 하듯 집 열쇠를 찾거나 심지어 문을 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함을 하나 두세요. 이렇게 하면 낚시를 시도했다 해도 멀리 가지 못할 겁니다. 집안의 귀중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하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은 금고를 얻는 것이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도둑이 집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끼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옆에 가짜 금발치 몇 개를 올려두세요. 빈손으로 집에 가면서 크게 한 건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 항상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었다면 개를 키우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바깥에서 개가 잠을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집을 지켜줄 겁니다. 누군가 마당에 발을 들여놓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짖으면서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가 동네 전체를 깨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달력은 절대 걸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거예요. 도둑이 뒤에서 몰래 창문을 들여다봤다고 해보죠. 만약 도둑이 달력에서 여러분이 떠날 정확한 날짜를 발견한다면 이 트릭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 트릭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 수단으로 잠을 자는 곳 옆에 패닉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경찰에 전화가 걸리도록 세팅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 경찰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단골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선 농산물 코너에서 부풀어 오른 패키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특이한 모양은 뭘까 궁금하죠? 답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아요. 고기, 생선 또는 해산물과 같은 몇몇 종류의 신선한 제품, 때로는 심지어 샐러드와 치즈에도 과학자들은 맵 또는 변형 공기 포장법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에 혼합가스를 추가했습니다. 제품이 지역 식료품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몽펠리에 약학대학의 한 프랑스 교수는 과일이 저산소 저장 조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매 패키지의 가스 종류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산소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죠. 부푼 샐러드 한 봉지가 유통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늘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봉지 안에 있는 가스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품이 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 내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체계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상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산 다음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과일과 야채는 마지막에 담아야 해요. 장바구니 밑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요.
터진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일과 채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채소는 모양과 식감을 일부 잃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배부른 채로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쇼핑하는 것만큼요. 모든 제품의 포장을 철저히 검사하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냉장된 제품은 만졌을 때 차가우면 되고 반면 냉동된 제품은 단단하고 새는 징후가 없어야 해요. 집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냉장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화분에 심어놓은 허브를 사는 건 목록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리가 용이해요. 발코니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멋진 허브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군침이 도는 파스타 요리 위에 항상 신선한 바지를 얹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식료품점에 있으니까 커피 필터도 좀 사두세요. 집에 이 필터를 실제로 쓰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필터를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액체를 걸러내고 찬장에 섬세한 자기 그릇을 안전하게 쌓고 심지어 창문이나 신발을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일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가 세일 중이지만 양이 많아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된다면 얼리는 걸 고려해보세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 드문 추운 계절에 먹을 스무디를 위한 아이템들로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있는 바로 위에 걸 집지는 마세요. 특히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면요. 상점은 선입 선출 배치에 따라 농작물을 재입고해 둡니다. 그래서 선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조금 더 신선할 거예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으로 바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제 티 블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찻잎은 또 티백에서 파는 차보다 향이 더 강해요. 다른 가정용품으로는 전구, 종이 타월 또는 배터리와 같은 물건들을 구비해두세요. 이 품목 중 적어도 하나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낭비될 일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배터리가 떨어지고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추면 늘 짜증나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러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비효율적인 데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때요? 그 쇼핑 목록이 이제 훨씬 더 센스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목록을 만들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모든 거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미 안다면 불필요한 다른 걸 카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남은 음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그걸 섞거나 맛을 더해주는 허브나 향신료를 가미해준다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투명 용기에 보관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중에 잔반 처리하는 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음식을 재료로 다루는 것도 좋아요. 프리타타나 오믈렛에 남은 파스타나 찐 야채를 써보세요.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조리된 야채와 약간의 토마토를 섞으세요. 남은 밥부터 고기와 야채 등 남은 음식으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걸 만들어서 랩으로 싸두세요. 또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정말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소프로 바꿀 수 있어요. 간밤에 야채 반찬은 간단하게 육수 한 캔을 넣고 모두 섞으면 건강에 좋은 점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2일 된 빵도 어슷하게 썰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빵 조각에 뿌린 뒤 오븐에 몇 분 정도 넣어두면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수프를 위한 집에서 만든 맛있는 크루통을 먹을 수 있어요. 라벨 보는 노하우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발음할 수 없는 재료들은 주의하세요. 포장에 보통 5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은 피해야 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나르는 방식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트보다 바구니를 더 선호한다면 충동 구매를 더 쉽게 할 거예요.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들고 다니느라 고생한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쇼핑카트를 선택하면 충분히 제품을 탐색하고 라벨을 자세히 읽을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식료품 목록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면 셀프 계산대로 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는 실제 나가는 길에 자기가 산 물건을 스캔할 경우 최대 32%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기존 계산대는 여러분이 살까 말까 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물건도 놓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됐어요. 식료품 카트 밖에는 원치 않던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선반 위의 음식 배열은 또한 여러분의 예상과 습관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보는 물건들을 사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품들이 눈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건 상단 및 하단 선반에 있어요. 천천히 관심 있는 통로를 스캔하세요. 더 높이 있거나 더 낮은 선반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종종 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나 인공향료로 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 놀랄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긴 정글이에요. 1년 중 그때가 다시 찾아왔어요. 봄맞이 대청소 시간. 밖으로 나가면서 창문 위에 있는 거미줄을 치우려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갑니다. 이번에는 깨끗이 없애버릴 거예요. 거미줄을 차례로 걷어내다가 처마와 현관 아래에 괴상한 모양의 진흙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건 진흙 미장이 벌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많은 둥지가 나란히 놓여있다면 주변에 벌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행히도 진흙 미장이 벌은 혼자 생활하는 곤충입니다. 휴, 그 작은 진흙집들은 마비된 거미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최대 500마리의 거미들이 그 안에 갇혀서 벌의 새끼들이 부화될 날을 꼼짝없이 기다리게 되죠. 만약 둥지에 구멍이 있다면 둥지가 사용 중이 아니거나 오래된 것이란 뜻인데 진흙 미장이 벌은 둥지를 떠날 때 구멍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흙집을 없애려면 벌이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은 밤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이 벌들은 꽤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곤충을 만들다가 다음 부분을 깜빡한 것처럼 보이는 땅강아지는 그 생김새가 마치 외계에서 온 것 같아요. 두더지 같은 발톱에 귀뚜라미 같은 몸, 새우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땅강아지는 곤충계의 오리너구리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이 없고 손으로 잡아 가두려고 할 때만 물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귀찮게 한다면 다른 수술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날개에 말이죠. 날개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갈색 액체를 발사할 수 있거든요. 스컹크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알아서 여러분의 집을 떠나도록 내버려두면 청소해야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해안가 바위 사이의 웅덩이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가사리, 해초, 소라게,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문어들이 살아요. 만약 이 작은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하거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파란 형광색으로 반짝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은 문어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데 해독제가 없습니다. 막대기로 찌르거나 손으로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원 아니 시체 안치소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육지의 뱀도 무섭지만 바다뱀은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발견되는 약 50여 가지 종의 바다뱀이 있는데 위험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두부와 바다뱀은 분명히 바다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지만 부리바다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코브라에게 물린 건 애들 장난처럼 보이게 만드는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뱀의 독은 매우 위험해요. 독이 인간에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만일 이 뱀들이 잠수복을 뚫고 물 수 있다면 말이죠. 만약 이 파리가 발에 앉으면 여러분은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전갈파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갈의 침처럼 생긴 구부러진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건 짝짓기를 위해서만 사용돼요. 또한 길고 부리 같은 머리를 사용해서 거미줄에서 훔친 곤충을 먹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초콜릿 상자와 꽃 같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물이 침이라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정말 낭만적이죠. 아프리카에 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큰 새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넓적부리 황새는 여러분이 바로 옆을 지나가도 무심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키가 1.5m까지 자라고 날개 길이가 2.5m인 이 새는 최고의 포식자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거의 동상처럼 넓적부리 황새는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는 듯 물 표면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 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먼저 다가와서 날씨 얘기를 하면 말을 걸진 않겠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거예요. 정원에 있는 동안 작은 찍찍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쥐나 다람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코뿔소 딱정벌레가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있다고 경고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소리를 내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 위에 거대한 무서운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뿔은 단지 나뭇잎과 막대기를 밀어내고 다른 수컷들이 암컷 딱정벌레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머리에 뿔이 있는 것 말고도 이들은 엄청난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무게의 850배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나 제가 65톤을 들어올린 것과 같아요. 코끼리 11마리의 무게죠. 한번 해볼까요? 됐어요.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는 이 작은 앞머리 사슴은 털뭉치 덕분에 귀엽게 보입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흡혈귀 사슴인가요? 다행히도 이 동물은 여러분의 피를 맛보거나 망토를 걸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직 수컷만이 짝짓기 계절 동안 자신의 영역과 암컷 사슴을 놓고 싸우기 위해 뿔 대신 이빨을 기릅니다. 이 송곳니는 날카로운 이빨이라기보단 코끼리 상아에 가깝습니다. 송곳니만 있는 게 아니라 겁을 먹으면 개처럼 짖고 고양이처럼 도망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밤의 붉은 하늘은 선원의 기쁨, 아침의 붉은 하늘은 선원을 위한 경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조에 대해서 경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적조는 특히 심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해저에서 솟아오르는 유독성 조류 이상 현상입니다. 마치 물에 케첩이나 녹을 흘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적조는 주변의 생명체에게 훨씬 더 해롭습니다. 물고기와 해양생물들은 일단 물에서 독성 조류에 노출되면 탈출하려고 애쓸 거예요. 적조에 노출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해로운 건 아니지만 독소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는다면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가 빨갛다면 그냥 물 밖으로 나가세요. 어떤 거미들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밝은 색을 뽐내는 걸 좋아합니다. 호주에 사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예외예요. 이 윤기나는 검은 거미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질 나쁜 거미에 물리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30분 안에 우리 전체 신경계를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오래된 통나무, 신발, 심지어 정원 장식품과 같은 시설에 거미줄을 치는 깔때기 그물거미는 쉽게 먹이를 얻기 위해 사람들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곳에 실증이 나면 그저 거미줄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닙니다. 완벽해요. 어떤 사람들은 벌꿀 오소리는 무관심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제규어, 사자, 하이에나에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족제비의 거친 친척벌인 벌꿀 오소리는 사나울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해요. 우리에서 탈출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퀴, 돌, 진흙과 같은 물체에 기어올라서 탈출하죠. 스컹크와의 신체적 유사성 외에도 벌꿀 오소리는 강력한 악취를 내뿜는 고리 부분에 있는 위험한 분비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벌꿀 오소리는 터프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가 극도로 잘 늘어나고 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갈과 뱀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벌꿀 오소리와 마주친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딸기 앤 크림 곰팡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없다고요? 그럼 다른 이름은 어때요? 잇몸 출혈 버섯이요. 이 곰팡이는 독성은 없지만 너무 쓴맛이 나서 한번 먹어보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예요. 이 하얀 버섯은 어리고 아직 자라고 있을 때
구멍에서 빨간 젤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액체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위로 올라오는 수액이에요. 다 자란 버섯은 이것에 비하면 따분한 베이지색입니다. 버섯 모자 아래 포자가 생산되는 곳에는 이빨처럼 생긴 구조물이 있어서 모양을 더 이상하게 만듭니다. 태즈메니아 데블은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다른 수컷과 싸우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질이 나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덤비고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악마 데블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습관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진 않지만 궁지에 몰리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예요. 무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 태즈메니아 데블도 도망가는 편을 선택할 거라는 사실이죠. 포인트 라이스 국립해안을 걷고 있어요. 그러다가 퓨마와 마주칩니다. 침착하세요. 겁먹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퓨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팔을 흔드세요. 만일 그게 효과가 없다면 돌멩이나 나뭇가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던지세요. 퓨마 앞 땅바닥을 겨냥하세요. 절대 퓨마를 겨냥해 던지지 마세요.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만들 거예요. 퓨마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세요. 퓨마는 목을 겨냥하고 팔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팔을 벌리지 마세요. 퓨마가 여러분이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도 물러나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은 옐로스톤에 있어요. 여기서 회색곰과 마주칩니다. 곰이 시냇물을 마시고 있어요. 안전거리는 60m입니다. 곰이 여러분을 발견했어요. 뒷다리로 서서 여러분 방향을 바라봅니다. 지금 곰은 평균 농구선수 키 정도가 되고 무게는 거의 360kg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항할 수는 없어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회색곰은 시력이 나빠서 여러분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여러분의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곰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달려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곰이 쫓아올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커 보여야 합니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세요. 계속 말을 하고 곰을 향해 소리치세요. 곰은 여러분이 연약한 사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금속 부딪히는 소리를 내세요. 만약 음식이 있다면 곰에게 던지지 마세요. 그냥 땅에 놓고 곰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세요. 만약 곰이 여러분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면 유일한 희망은 땅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곰이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냄새를 킁킁 맡고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자, 플로리다 해안으로 다이빙하러 갑니다. 이제 백상아리를 조심해야 해요. 수영할 때는 절대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상어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절대 수영하지 마세요. 그때가 상어가 사냥을 하는 때거든요. 물이 많이 튀기는 것도 이 해양 포식자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향해 헤엄쳐 온다면 규칙은 하나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상어를 물리치세요. 침착하게 해안가로 헤엄쳐 가보세요. 만약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선택한다면 상어를 겁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상어의 코, 눈 또는 아가미를 주먹으로 때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곳 사바나의 높은 풀밭에서 사자를 볼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사자도 여러분을 본다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사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뛰지도 마세요. 2.5m에 달하는 이 포식자는 어른 3명의 무게가 나가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속도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여러분을 계속 쳐다봅니다. 사자는 종종 상대방을 겁주기 위해 가짜로 덤비는 척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몸이 훨씬 더 커 보이도록 해야 해요. 팔을 벌리고 큰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사자는 또 한 번 달려드는 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으면 사자는 여러분이 강한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암컷 사자는 수컷 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다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가망이 없을 거예요. 사파리 지프가 여러분을 다음 장소로 안내합니다. 코끼리가 평화롭게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끼리는 키가 3m에 달할 수 있고 2대의 SUV만큼 무게가 나갑니다.
심지어 강력한 엄니로 자동차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끼리 한 마리가 여러분을 보고 큰 귀를 흔듭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귀를 움직여서 코끼리는 더 크게 보여서 여러분을 겁주어 쫓아내고 싶어 해요. 코끼리도 겁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코끼리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흔들지 마세요. 코끼리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만약 코끼리가 귀를 곤두세우고 달려든다면 그건 허풍이 아닙니다. 이때 나무에 오르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무를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떨어질 거예요. 심지어 튼튼한 코로 나무를 기울게 할 수도 있어요. 지그재그 패턴으로 달리세요. 코끼리는 무거워서 방향을 빨리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차 코끼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코끼리는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코끼리로부터 도망치는 건 힘들 거예요. 이제 나일강으로 향할게요. 나일강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악어가 있습니다. 만일 캠핑을 한다면 물가로부터 적어도 50m 정도의 거리를 두세요. 그러면 악어가 한밤중에 캠핑장에 오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악어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악어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악어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km에 불과해요. 하지만 물에서부터 초당 13m의 속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어의 약점은 눈, 코끝, 그리고 목에 있는 막입니다. 이 막은 악어의 목구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악어로부터 도망칠 때 하마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하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자동차만한 크기에 큰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에서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마를 겁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멀리 서 있다면 큰 소리로 하마의 주의를 끄세요. 보통 하마는 여러분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이 순간을 이용해서 물러서세요. 하지만 하마가 하품을 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마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마는 입을 180도로 벌릴 수 있고 악어만큼 무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가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나 비탈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하마는 높은 곳을 잘 오르지 못해요. 만일 탈출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하마와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여기 사바나 지역에는 버팔로도 살고 있습니다. 버팔로는 성인 키만큼 클 수 있고 몸무게가 1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코끼리와는 달리 공격하는 신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버팔로가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분명히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뿔과 두개골은 금속판을 구부릴 수 있습니다. 새 차를 고철더미로 만들 수 있죠. 여러분은 절대로 버팔로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요. 그러니 버팔로가 돌격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무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뱀과 마주친다면 제자리에서 꼼짝하지 마세요. 뱀의 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가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 물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뒤로 부드럽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뱀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다면 멈추고 발을 구르세요. 땅의 강한 진동은 뱀을 겁나게 할 거예요. 만약 뱀에 물렸다면 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도록 노력하세요.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독을 중화시키려면 특정 뱀의 특정 독에 대한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동북아시아로 향합니다. 울창한 밀림을 지나다 보면 벌판이 보여요. 몇몇 멧돼지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중 한 마리는 새끼들을 거느린 암컷이에요. 어미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공격적입니다. 아차! 눈에 띄었어요. 방어할 준비를 하세요. 만약 멧돼지가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멧돼지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이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A. 도망치거나 B. 타격을 받거나 C.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기. 첫 번째 옵션은 틀렸어요. 멧돼지는 우사인 볼트만큼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따라잡으면 날카로운 엄니는 여러분을 끝장낼 거예요. 옵션 B. 제자리에 그대로 있기.
틀렸습니다. 멧돼지는 오토바이만큼 무게가 나가고 거의 어른의 키만큼 큽니다. 시속 40km로 들이받으면 여러분은 쓰러질 거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나무에 오르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만약 나무가 없다면 자동차나 높은 바위에 오르세요. 멧돼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멧돼지는 여러분을 내버려 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멧돼지를 멀리하고 절대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뜨거운 사막은 언뜻 보기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래사막에서는 위험하고 때로는 소름 끼치는 생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일부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악몽으로 끝나는 것까지 그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막을 걷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 커다란 곰인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신기루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옳았어요. 봉제 인형이 아니라 거대한 선인장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솜털 덕분에 나뭇가지가 곰인형의 팔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보풀이 아니라 수천 개의 얇은 바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 선인장은 점핑 초야 또는 테디베어 초야라고 불립니다. 애리조나의 사막 지역과 멕시코 북부에서 자라죠. 이 선인장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만지면 피부나 옷에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모피 코트는 선인장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고 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측면 가지는 광합성을 수행하고 내부에 많은 양의 수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선인장은 사막 방랑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바늘이에요. 자세히 보면 갈고리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했다가는 수백 개의 가시가 이미 손가락에 붙어 있을 거예요. 제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고 바늘이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이 선인장의 가장 멋진 점은 번식 방법입니다. 이 식물은 새로운 장소에서 스스로를 복제해요. 동물과 사람이 점핑초야를 지나가서 닿으면 선인장은 바늘과 함께 자신의 작은 조각을 줍니다. 이 조각을 땅에 던지자마자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죠. 위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막의 다음 괴물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바로 타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동물이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겁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운이 나빠서 타조를 만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조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둥지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을걸요? 타조는 시속 70km로 움직이거든요. 타조로부터 도망치려면 차가 필요합니다. 타조는 달려가서 가슴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타조가 벤을 공격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새들의 가장 큰 위험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강력한 다리예요. 다리로 강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엎드린 상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멀리서 타조가 보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세요. 이 작은 점박이 도마뱀은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서부의 건조한 사막에서 거의 항상 지하에 서식합니다. 가끔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귀엽게만 보이지만 사실 위험한 길라 몬스터예요. 두꺼운 피부는 매, 코요테 및 기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의 주된 방어력은 독이죠. 뱀과 거미는 긴 바늘 모양의 송곳니로 독을 주입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먹이를 꽉 물고 씹어 독을 퍼뜨려요. 그리고 사람을 물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을 제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에요. 독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마그마가 정맥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뱀은 과학에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의사들은 독을 사용해서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사막에 사는 가장 소름 끼치는 생명체 중 하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조용히 침묵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만히 서세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숙여보세요. 강한 턱과 긴 다리를 가진 사람 손바닥만한 커다란 노란 거미가 몸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러분은 이 괴물로부터 도망치지만 괴물은 여러분을 쫓아와요.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괴물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숨기 위해 여러분의 그림자를 원할 뿐이죠. 어쨌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낙타거미의 강력한 턱은 가볍게 말하자면 불쾌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 생물은 실제로 거미가 아니에요. 네, 거미류에 속하지만 별도의 종인 솔푸기드입니다. 이들은 무는 걸 좋아합니다. 겁이 없고 꽤 공격적이죠. 곤충, 도마뱀, 설치류, 작은 새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시속 16km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죠. 이들로부터 도망치려면 프로 운동선수가 돼야 해요. 이 낙타거미들은 대부분 중동의 사막에서 찾을 수 있지만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도 서식합니다. 이 달리기 선수들은 야행성이고 낮에는 태양을 피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자를 사냥해요. 아무튼 그들은 종종 낙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거예요. 낮에는 숨지 않지만 밤에 특히 불을 피우면 여러분을 쫓아올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를 먹기 위해 항상 불빛으로 달려가요. 이 거미의 일부 종은 적을 쫓아내기 위해 쉿쉿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진정하고 뜨거운 사막을 떠나볼게요. 우리는 탄자니아의 습한 열대지방으로 가고 있어요. 나무 껍질과 낙엽 아래 이 어두운 동굴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물 중 하나인 꼬리 없는 채찍정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없고 납작한 몸통에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정갈을 상상해보세요. 거미와 비슷하지만 독샘이 없고 거미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물은 조용하고 빨라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몸보다 2배나 긴 2개의 앞발톱입니다. 한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도망치지 못해요. 어두운 동굴에서의 생활로 시력이 나빠진 채찍정갈은 햇빛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탈피하는 동안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천히 오래된 피부에서 빠져나와요. 손전등을 비추면 지나치게 긴 다리를 가진 창백한 거미가 기어다니는 작은 고치가 보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만나면 침착하게 가능한 한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조심하세요. 납작한 정갈은 순식간에 옷 밑으로 기어들어가 배를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자, 이건 농담이에요. 이 예쁜 녀석은 거미와 정갈 중에서 가장 겁이 없고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정갈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채찍정갈을 유리 테라리움에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집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세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바닥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환기 시스템을 통해 이웃집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전갈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영상에 나오는 다른 생물만큼 소름 끼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가장 독이 강한 정갈이에요. 애리조나 껍질 정갈입니다. 문제는 사막, 집 또는 마당에서 이 정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독이 있는 정갈은 방으로 기어들어와 종종 사람을 찌릅니다. 한 번만 쏘여도 벌에 쏘인 것과 비슷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비, 호흡 문제 및 기타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뻗고 공원에서 산책할 시간이에요. 태양은 빛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그때 구름이 수직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걸 발견하죠. 처음은 밝은 흰색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며 밀도가 높아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있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머리에 있는 모자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기 시작해요. 그건 바로 목숨 걸고 뛰라는 신호예요. 막 벼락을 맞을 참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여러분 몸을 통해 차오르고 있죠. 양전하는 폭풍의 음전하를 띤 부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어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이 만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숨을 곳이 없다면 몸을 웅크리고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마세요. 젖어서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어요. 번개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징후들도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처 금속 물체에서 이상한 탁탁하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나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입안에는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 있어요. 은박지를 씹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염소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오존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형성하는 주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분자를 독립된 원자로 나눠요. 이 원자들이 다시 합쳐질 때 어떤 분자들은 3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높은 고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코 높이까지 가져 내려오기 때문에 폭풍우가 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번개를 발견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시간 간격을 측정함으로써 뇌우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 있어요. 매 5초당 1.6km예요. 머리 위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네요. 뭔가가 뺨을 때립니다. 아야! 아파요. 여러분은 이 불쾌한 물건을 집어들어요. 거대한 우박이네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데 모든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를 알아차립니다. 바람도 전혀 안 부네요. 이건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린 마치 화물열차가 이동하는 것 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큰 굉음으로 변해요. 근데 기차가 아니네요. 토네이도인데 빠져나갈 시간이 거의 없어요. 구름 파편 뒤로 깔때기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다른 것으로 착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도로에서 토네이도를 맞닥뜨린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이러면 차가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도랑을 찾고 그 안에 누워 머리를 감싸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떨어져 가능하면 지하에 숨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해변에서 해안을 따라 걸으며 가벼운 바람을 쐬고 있어요. 갑자기 발 밑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진인가 봐요. 그 다음 이상한 점은 물이 해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닥이 노출되어 산호와 심지어 물고기들이 보여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요. 지진 해일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구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어요. 당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세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해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지진 해일이 몰래 다가올 방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연속으로 해안에 부딪히는 형태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진 해일은 빠르게 오르는 조수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심각한 수중 난기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면 아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무거운 물체들을 이리저리 던지죠. 또 바닷물이 부글부글 끓고 소용돌이 치며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 해일이 다가온다는 다른 확실한 신호예요. 개가 안절부절 못하네요. 출입문을 긁고 아파트를 배회하고 구석에 숨으려고 하네요. 보통은 조용하고 유순한데 이 강아지는 하울링을 하면서 짖고 있네요. 지난 며칠간 날씨도 이상했어요. 하루는 더웠다가 24시간 지나면 또 추워지죠. 게다가 집 근처의 개울이 활기를 띠며 빠르게 지나가면서 졸졸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찬장에서 컵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습니다.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인 전진에 의해 발생되었어요. 지진은 종종 물 위로 발생해요. 약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다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전 여러분은 기괴한 푸른 불빛을 볼지도 몰라요. 그중 어떤 것들은 땅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공중에 맴돌기도 하죠. 이건 소위 지진 발광이에요. 엄청난 압력을 받은 바위에서 방출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며칠이나 단 몇 초 전에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 발광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족관에 메기가 있다면 메기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과학자들은 이 종은 지구 진동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죠. 이 물고기는 지진 활동이 많을 때 안절부절 못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곤충들이 몰려 보인다면 대피처를 찾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심한 폭풍우를 예측할 수 있죠. 비가 오기 전날에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사각형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발생해요. 이 현상은 멋져 보이지만 해안에서 보고 있을 때만 그렇죠. 이런 파도 속에 놀려고 물에 들어갈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곳에는 숙련된 수영선수도 쉽게 수면 아래로 끌어당길 수 있는 교차 해류가 흘러요.
그리고 만약 바다 파편과 해초를 운반하는 거칠고 변동이 심한 파도가 보인다면 물 밖으로 나가세요. 강한 이안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바다로부터 멀리 데려갈 수 있어요. 만약 호수나 바다 수면에서 냄새나는 녹색 물질을 봤다면 물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위험한 조류 대증식일 수 있어요. 첫눈에 독성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피하는 게 나아요.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3일에서 4일 전에 바다나 해양 수면은 2m까지 부풀 수 있어요. 파도는 매 9초마다 해안을 강타하죠. 허리케인이 가까울수록 파도는 해안과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져요. 또 더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어떨 때는 최고 5m까지도요. 하늘에는 가볍고 솜털 같은 구름이 흩어져 있어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대략 36시간 전 대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 속도가 빨라져요. 하늘에는 성긴 머리카락 같은 구름이 나타나요. 허리케인이 해안에 도착하기 18시간 전 하늘은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빗물은 종종 저지대를 범람시켜 최고 4.5m까지 물이 차오르죠. 허리케인이 12시간 전 거리에 왔을 때 강한 돌풍이 느슨한 파편들을 들고 옵니다. 육지에 도착하기 6시간 전 풍속은 이미 시속 145km예요. 나무를 부러뜨리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고 큰 파편들을 집어던지고 차를 뒤집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항해하는데 배 주위를 상어들이 돌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어를 잘 지켜보세요. 만약 포식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내버려두고 깊은 물로 향한다면 허리케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지도 몰라요. 가능한 빨리 마른 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주세요. 만약 폭우가 내리는 동안 굉음이 들린다면 여러분 방향으로 갑작스런 홍수가 오고 있다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강가에 있다면 흘러내리는 물에 파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색은 바뀌어 점점 더 흐려지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경종을 울리게 할 거예요. 직감이 맞다고 느껴지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세요. 갑작스런 홍수는 종종 치명적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숲에 있다면 시내, 개울, 강에 있는 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수면이 상승한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물이 진흙으로 변하는 게 보인다면 증거들을 더 기다리지 마세요. 당장 그곳에서 도망쳐야 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와이파이 연결한 후 침대에 누워 새로운 창밖 풍경을 담은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처음에 설렘이 사라지고 난 후 대형 TV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걸까요? 몰래카메라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존재합니다. 큰 카메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카메라는 정말 은밀하고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가구 뒤, 장식물이나 통풍구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죠. 알람시계, 액자, 꽃병, 램프 등 일상적인 작은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수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이상한 각도로 향하고 있는지, 침대나 욕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카메라에 렌즈가 달려있기 때문에 렌즈 반사를 찾는 것입니다. 불을 끄고 손전등, 레이저 포인터 또는 특수 무선 스파이캠 탐지기로 방안을 천천히 스캔하세요. 탐지기는 적외선 스캐닝 조명과 하나의 조명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반사되는 빨간색 반점을 발견하면 손전등을 켜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구와 벽이나 천장의 다른 구멍과 틈새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고급 탐지기는 카메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발견하고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탐지기는 전원이 켜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카메라에서만 작동합니다. 휴대폰도 숨겨진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투스를 켜고 주변을 걸어보세요. 알 수 없는 장치가 화면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호텔에서 사용 중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캐너 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목록에서 IP 카메라 또는 캠과 같은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휴대폰을 셀카 모드로 설정하고 조명을 끄고 커튼을 닫은 다음 화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세요. 화면에 보라색 또는 흰색 조명을 주시하세요. 탐정놀이를 좀 더 해보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방안을 걸어보세요.
몰래카메라는 일종의 무선 주파수를 방출해야 합니다. 전화통화 신호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방의 특정 구역에서 통화하는 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램프 및 평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물체를 확인하세요.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거나 위치가 잘못 되어 있다면 누군가 손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스파이 장치에는 전선이 필요하며 누가 설치하든 전선을 비닐 바닥판 뒤에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과 벽이 만나는 곳도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곳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변색된 부분은 마이크가 숨어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동전보다 크지 않더라도 천장과 벽에 있는 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카메라나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호텔 관리팀이나 예약 서비스에 알려주세요. 직접 기기를 만지거나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호텔 측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현지 경찰에 연락하세요. 방에 카메라가 있는지 스캔한 후에는 거울을 확인하세요. 누군가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거울이 벽에 내장되어 있는지 또는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거울이 반투명하면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거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손가락 끝을 유리에 대고 손가락을 떼어낼 때 지문이 남을 정도로 세게 누르세요. 지문을 관찰하세요. 지문과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거울 사이에 작은 틈이 있다면 그냥 거울이에요. 반투명 거울에는 틈이 없습니다. 거울이 반투명인지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거울에서 텅 빈 소리가 날 거예요. 이중 거울은 내 쪽보다 반대편에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서 양손으로 눈을 가리세요. 거울 뒤에 빛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원치 않는 관객이 있을 수 있어요. 방을 나가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문이란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뿐만 아니라 테라스로 통하는 문도 의미합니다. 휴대용 도어록을 사용하면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요. 작은 DIY 프로젝트로 문고리에 벨트나 가방끈을 감아도 좋아요. 버클을 채우고 여러 번 감아 보호 기능을 강화하세요. 자려고 할 때 문 옆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유리컵과 머그잔이 제격입니다. 잠자는 동안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요란한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침입자는 조용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금품을 훔치는 것을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중품을 가지고 여행할 때 방에 두는 것이 불편하면 객실 내 금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물리적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호텔 직원이 마스터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잠금을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신 개인 금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책처럼 생긴 금고를 구할 수 있어요. 튼튼한 금속과 질감이 있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있고 여권, 현금, 귀금속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노트북을 방에 두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USB 드라이브를 꽂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USB 포트 옆에 물병이나 다른 물건을 놓아두세요. 거리를 측정하세요.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누군가 노트북에 장치를 연결하려면 물병을 옮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트북과 병행하게 펜을 특정 각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나침반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각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누군가 움직이면 할 수 있죠. 방해하지 마세요 표지판 같은 간단한 물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방에 들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급하게 외출하다가 실수로 문과 문틀 사이에 표지판이 끼인 것처럼 보이게 하세요. 다시 돌아왔을 때 표지판이 정상으로 걸려있다면 누군가 이를 무시하고 방해를 시도한 것이 틀림없어요. 이 경우 리셉션에 연락하여 안전을 위해 함께 방에 들어갈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지품과 개인 안전만큼이나 객실 청결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팁이 있어요.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은 보통 8시간 교대 근무에 최대 20개의 객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객실 청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아요. 침대를 정리하고 방과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모든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과 같은 작은 물건을 관리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물건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물건들이죠. 실제로 변기보다 더 많은 세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균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려면 만지기 전에 모든 물건을 닦을 수 있는 항균 물티슈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43.8초마다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에요. 네, 매 순간 누군가가 소중한 차량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통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0년에만 미국에서 80만 건 이상의
차량 도난이 보고되었으며 포드 픽업 트럭이 가장 자주 도난당한 차량으로 선정되어 도둑의 선택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새해 첫날에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모두 자동차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동 중에 누군가 차를 훔쳐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단 주차하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거래할 수 있지만 조명이 밝은 곳에 차를 대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부적절하게 주차된 차량은 견인차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견인차가 진짜는 아니었어요. 따라서 내 차 근처에 견인차가 있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세요. 진짜 견인 트럭은 최소한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 차를 훔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차량 터리범은 운전자가 차에 앉아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차량 안에 있더라도 항상 문을 잠그세요. 차량 터리범은 종종 차량 소유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함정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차량이 뒤에서 부딪히더라도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 확인하지 마세요. 잠시 기다렸다가 차를 세우세요. 정차하는 장소가 안전한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약간의 비용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원격 차량 시동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운 기후에 살면서 미리 시동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드에서는 기어를 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동을 켠 채로 차를 몰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차량 식별 번호 또는 빈 넘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도둑들이 훔친 차량을 판매할 때 빈 넘버를 바꾸는 트릭이 있어요. 도난당한 차량은 위장하고 유사한 차량의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차량의 창문에 차량 번호를 새기면 도둑들은 여러분이 차량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차량은 가치 없어 보일 겁니다. 결국 번호를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번호가 새겨져 있는 창문을 고쳐야 할 테니까요. 아마도 창문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고 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차량을 재판매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의향이 없어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창문을 처리하기엔 너무 게을러요. 이런 애칭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이 번호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부 차량은 일종의 복제된 차량으로 빈 넘버가 진짜가 아니고 단순히 번호판의 수동으로 추가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모든 문서를 확인해야 돼요. 차량 등록 문서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 식별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경보기라고 하는데 알람 시계 소리보다 더 짜증나는 소리예요.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입자를 놀라게 하고 목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매우 큰 소리를 냅니다. 둘째, 귀가 먹먹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비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시동, 배터리, 연료 라인 등에 연결할 수 있는 비상 정지 버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차에서 내릴 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도둑이 어떻게든 키를 훔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동을 걸기 위해 먼저 그 스위치를 찾아야 할 거예요. 그 스위치를 어디에 숨길지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차에 보안 장치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도둑들은 이런 장치를 상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통계가 이를 증명해요. 테슬라는 다른 첨단 기술 자동차와 함께 지난 몇 년 동안 도난당한 차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이라고 해서 안전하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멋진 차량에는 엔진 관리 진단 포트가 있습니다.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 포트는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을 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잠금식 커버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창문을 닫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작은 틈새라도 도둑이 문을 열고 차를 훔칠 수 있습니다. 네,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매일 창문이 열려있는 차를 보거든요. 도둑이 정말 원한다면 무거운 물체나 돌로 창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둑이 차를 열고 쉽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즉 귀중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이나 지갑은 앞좌석에 두지 마세요. 트렁크에 숨기거나 가지고 내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도둑에게 차에서 훔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마세요. 여분의 열쇠를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도둑들은 여분의 키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차 문을 열기는 어렵지 않고 글러브 박스만 열면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귀중품은 차 안에, 여분의 열쇠는 글러브 박스에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를 설치한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다지 기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각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은 게으르고 다양한 장치를 상대하기 싫어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지나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도둑이 차를 훔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게다가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확실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CCTV입니다. 요즘에는 야간 투시 모드, 사람 감지 기능, 매우 높은 해상도 및 말 그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다양한 카메라가 있어요. 실제 카메라를 설치하면 24시간 내내 차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쓰고 싶지 않다면 가짜를 설치하여 도둑이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이 간단한 팁을 모두 무시했고 차를 도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색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차량 색상을 설명할 때 복잡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끼색이 아니라 이런, 미국에서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군요. 22.6초를 더 기다리면 다른 사건이 또 생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경계하고 미리 무장을 하면 되죠. 여러분의 집을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살펴봅시다. 스티커 하나만으로도 집의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에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스티커를 붙이실 수 있어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강도들은 이런 집을 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스티커가 진짜처럼 보이게 꾸미세요. 그러니까 조잡한 모양으로는 안 될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내서 진짜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사는 게 더 낫습니다. 또 다른 트릭 하나는 아주 큰 신발 한 켤레를 강도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강도들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문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열쇠를 발매트 밑에 두지 않으시길 바래요. 발매트 밑에는 과자 같은 걸 넣어두세요. 여러분께서 집을 비웠을 때 누가 찾아왔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100% 보장되는 트릭은 아닙니다. 우체부나 배달부가 문을 잘못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현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가 올 수도 있죠. 네, 쿠키는 발매트 아래가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더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셨군요. 힘든 하루에 지치셨을 겁니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네요. 중요한 건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안에 두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풀에 여러분의 집을 노리는 도둑이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열쇠 구멍에 열쇠가 있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장비를 잘 갖췄다고요. 열쇠를 빼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연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실 거예요. 닌자처럼 조용히 여러분의 집에 숨어들어 여러분이 평화롭게 잠든 동안 모든 귀중품을 집어갈 거예요. 안에서만 닫을 수 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자물쇠가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는 자기가 아니라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자물쇠를 교체해주세요. 그 열쇠에 복사본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임대한 집이라면 여러분이 이사 오기 전에 누가 여기에 살았는지 절대 알 수 없잖아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현관문에 열쇠를 두고 온 적이 있다면 자물쇠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나쁜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열쇠를 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마 열쇠는 현관 근처에 두는 대신 거실까지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때때로 도둑들은 문뿐만 아니라 창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물건을 버릴 때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조심하세요. 도둑들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또한 쓰레기에 여러분의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편함을 잘 살펴보시고 자물쇠가 잘 달려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는 도둑들이 여러분의 우편함 내용물에 꽤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비법이에요. 우편함은 잠그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파기해주세요. 이제 집 앞 잔디밭을 살펴봅시다. 뭔가 위험한 게 보여요. 이 큰 덤불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알아요. 다듬을 시간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덤불이 커질수록 강도들은 숨을 공간이 더 많아집니다. 게다가 만약 누군가가 앞마당에서 다듬지 않은 관목과 나무를 본다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모든 정보를 무시하고 강도들이 집에 침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흥미로운 건 단연 현금일 거예요. 집에 현금이 없다면 이 팁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귀중품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현금은 비닐봉지에 쑤셔 넣고 큰 용기에 음식과 함께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닐봉지를 창고나 부엌에 두는 낡은 세제병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도둑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귀중품을 찾지 못할 거예요. 숨기기 좋지 않은 장소 몇 곳을 말씀드릴게요. 처방약통에 현금이나 보석을 숨기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네, 냉동고도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많은 강도들은 처음부터 이런 공간들을 확인하거든요. 열쇠를 제대로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해보죠. 차키와 집 열쇠를 함께 갖고 다니신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선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도둑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든 알아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힘들게 산 모든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갖게 되겠죠. 특히 차고를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차고 열쇠도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다 해도 차고에는 귀중품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하지만 도둑들에게는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문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창문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동안 긁혀서 얼굴이나 몸에 흠이 생길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DNA를 남기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둑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둑의 약 3%만이 법의학적 증거를 남긴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 구멍에 큰 클립이나 실핀을 삽입하는 거예요. 여분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강도들이 들어오는 게 아주 어려워질 거예요. 두 번째로, 바리케이드를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거운 의자일 수도 있고 책장일 수도 있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유용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문이 바깥쪽으로 열린다면 이 바리케이트는 훌륭한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의자도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의자를 문 손잡이 아래에 고정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보안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문 손잡이와 의자 손잡이를 함께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짜 보안 카메라는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들은 보이는 것처럼 겁이 없진 않아요. 만약 진짜 CCTV가 있다면 사기꾼들이 카메라를 중지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찾기 힘든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간의 돈을 쓸 의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작 감지 조명이 딱 필요할 거예요.
도둑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집에 접근하면 밝은 빛에 겁을 먹을 겁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걸 강도들이 아는 경우엔 효과가 있지만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효율성은 훨씬 떨어집니다. TV와 라디오 타이머도 하나의 트릭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이 둘을 사용해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죠. 동작 감지 조명과 똑같은 효과예요. 이 트릭은 몇몇 강도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100%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도둑들은 집에 TV가 켜져 있어도 겁없이 침입하기도 하니까요. 실시간 경보 시스템은 어떨까요? 진짜여도 되고 가짜여도 됩니다. 강아지 말이에요. 앞에 신발 트릭 기억나시나요? 강아지가 없다고 해도 똑같은 트릭을 쓰실 수 있습니다. 현관에 큰 그릇을 놓아두는 겁니다. 단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손도 대지 않은 새 그릇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모든 이웃들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쿠키라도 구워서 이웃집을 방문해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도둑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신경 써주는 동네에서 활개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둑질이 들키고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웃 감시는 여러분의 집을 보호해 줄 거예요.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기도 하죠.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 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아, 저기 보세요. 여러분 친구 조지예요. 그런데 전에 본 적이 없는 개와 함께 있네요. 다름 아닌 조지 여동생의 새 강아지인데 정말 귀엽네요. 여러분은 너무 개를 쓰다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개를 만지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에게 개를 쓰다듬어도 괜찮은지 물어보세요. 이 개가 만지는 것을 싫어할지도 모르니까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모르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마침 기분이 나쁜 날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편 배달부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주던 간식을 오늘은 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개를 보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개가 먼저 다가오게 할 수도 있어요. 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세요. 마치 포옹할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덤비지 마세요. 갑자기 움직이거나 겁먹은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개에게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몸을 웅크리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개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은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무시하세요. 그건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번 상상해보세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척 하고 있습니다. 개는 여러분이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개의 관심을 끌었어요. 나머지는 쉬워요. 하지만 그래도 개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렸어요. 아,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세요. 알아요.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게 예의라고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예의로 여겨지죠. 하지만 강아지 세계에서 그것은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여러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해요.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쓰다듬고 싶은 개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했어요. 이제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몸의 긴장을 푸세요. 천천히요. 새 친구를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손을 뻗어도 되지만 천천히 하세요. 안전을 위해서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가락을 아래로 약간 구부리세요. 살짝 물려도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개가 여러분에게 편해지도록 하세요. 한참 동안 여러분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든 그렇게 하도록 두세요. 개들도 처음 보는 사람과 편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가 너무 흥분하면 오히려 개가 이리저리 뛰면서 여러분을 핥고 사적인 공간을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초조해하지 말고 침착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 팔짱을 낀 채 몸을 돌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개는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흥미를 잃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인은 개를 진정시키거나 심지어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개에게 말을 걸려면 반드시 개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개들의 공용어니까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대신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톤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고대하던 부분이에요. 이제 쓰다듬어 주세요. 자, 하지만 개를 껴안거나 하지는 마세요. 지금까지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머리를 쓰다듬지 마세요. 개를 만질 때는 여러분의 손이 개의 시야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선가 갑자기 손이 불쑥 나와서 여러분을 만진다면 누구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개의 귀와 목을 쓰다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또한 개는 등과 어깨를 만져주면 좋아해요. 개를 쓰다듬을 때는 개의 몸짓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개의 몸이 약간 구부러져 있고 꼬리를 흔들고 신이 나서 여러분을 빙빙 돌고 있다면 그건 좋은 신호이고 개도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뜻이에요. 개들이 놀 때 발견할 수 있는 반가운 신호 중 하나는 개가 바닥에 다리를 뻗고 절을 하는 것 같은 동작입니다. 이런 행동이 보이면 여러분은 합격이에요.
개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개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조심하세요. 만약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린다면 물러서라는 표시입니다. 꼿꼿하게 쳐든 꼬리 또한 개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입술을 핥거나 심지어 하품을 하죠. 개를 상대할 때는 항상 개를 존중하고 개도 좋고 싫은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니 문 앞에서 여러분의 개 라일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신이 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핥고 주변을 뛰어다닙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집에 왔어요. 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면 가끔 개 레벨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바닥에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뽀뽀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개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 2배의 사랑으로 보답할 겁니다. 자, 얼굴에 침이 약간 묻을 수도 있지만 그럼 좀 어때요? 제 말은 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세요. 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를 행복하게 하는 한 가지는 테니스공으로 공가족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테니스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플라스틱 물병도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숲에서 개와 걷고 있는데 개가 커다란 막대기를 가져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꼬리를 흔들고 있고 이건 개가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개가 여러분에게 막대기를 주려고 한다면 아마도 막대기 찾아오기 게임을 하고 싶은 걸 거예요. 막대기를 잡고 멀리 던지세요. 여러분이 10가지 다 세기도 전에 개가 막대기를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잠깐, 그런데 개가 막대기 2개를 가져왔나요? 더 재미있겠네요. 숲 아래 작은 호수가 있어요. 어떤 개들은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개가 제 개와 비슷하다면 해변이나 호숫가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개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개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개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보세요. 만일 수영을 잘 못한다고 해도 물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개 구명조끼죠. 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단단히 메어주세요. 오후 내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던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개와 함께 그렇게 놀 수 있어요. 개는 후각이 뛰어나고 또 후각이 얼마나 좋은지 뽐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산책하는 동안 개가 절반은 풍경을 보고 절반은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집에서 숨기 좋은 장소를 찾은 후에 개를 불러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게 하세요. 처음에는 개가 어리둥절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게임에 빠져들면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개가 사교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능할 때마다, 특히 강아지일 때 다른 개들이 괜찮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놀이 친구와 만나도록 해주세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새로운 개를 만나면 매우 흥분하고 다른 개들과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분명히 행복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원한다면 강아지 파티를 열어보세요. 많은 개들이 함께 어울리면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할 거리도 더 많을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여러분과 강아지 둘 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조용한 시간을 즐기세요. 제 개는 무릎에 앉기를 좋아해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무릎 위에 올라오려고 하죠. 이미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말이에요. 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같은 건 전혀 이해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귀여운 얼굴을 거절하지 못해서 때때로 몇 분 동안 일을 멈추고 배를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주 많아요. 예를 들면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요. 개의 나이나 개가 배우기를 좋아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가 구르기를 할 줄 모른다면 간식 한 봉지를 들고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을 때 보여줄 만한 멋진 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잘했어, 라일리. 아, 넌 정말 착한 개야. 강력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맑은 어느 날 밤, 엘프 노움, 트롤 또는 블루제트를 볼 수 있습니다. 블루제트라고 하면 좀 뜬금없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성난 뇌우구름 위 아주 높은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번개를 말해요. 레드 스프라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우 위에 나타나는 섬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번개인데요. 이러한 섬광은 양전하를 띤 구름과 지상의 충돌이라는 특정 유형의 번개에 의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꽤 드뭅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 양전하가 뇌운에서 지상으로 전달되어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전체 낙뢰의 10%에 불과해요. 한 세기가 넘도록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섬광을 그저 도시의 전설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때때로 섬광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짧아서 운이 좋았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이 현상을 함께 봐달라고 요청할 시간이 없었겠죠. 존경받는 과학자나 파일럿이 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과학계에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1989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실제로 스프라이트를 필름에 담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붉은 섬광의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이온화된 공기로 만들어진 100m짜리 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은 약 80km 높이에서의 빛의 속도의 10%, 초속 30만 km로 떨어져요. 연구원들은 성난 구름에서 떨어지는 번개뿐만 아니라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이 화려한 섬광에 대해서도 연구해왔어요. 전기는 전하를 띤 전리층까지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지면을 향해 부서져 내려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는 크고 멋진 젤리피쉬 스프라이트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제공되며 면적이 최대 77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캐럿 스프라이트나 컬럼 스프라이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캐럿 스프라이트도 긴 덩굴손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비슷해요. 덩굴손의 아래쪽은 파란색이고 위쪽은 빨간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칠레 아타카마 사막 상공에서 밝고 붉은 줄무늬가 하늘을 수놓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 줄무늬는 녹색의 또 다른 더 큰 빛에 둘러싸여 있었죠. 이를 에어글로우라고 부르는데 빛공해가 없을 때만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을 너무 많이 사용할 때 발생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과 다른 물체를 관찰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이 에어글로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 원자 때문이에요. 낮에는 햇빛이 이 두 원자의 전자를 떨어뜨려요. 그런 다음 천천히 전자와 재결합해서 빛을 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큰 뇌우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과 같은 여름과 봄에 더 흔해요. 물론 지상에 번개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있으면 스프라이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맑고 매우 어두워야 하며 밝은 달빛이 없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160에서 322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구름이 하늘을 가리지 않아 시야가 더 잘 확보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서 폭풍이 먼 수평선을 따라 이동하므로 구름 꼭대기 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상 레이더로 폭풍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눈이 주변의 어둠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 약 20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주세요. 눈을 구름 위에 두고 구름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하세요. 번개는 무시하시고요. 번개가 200번 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한 번씩 튀어나와요. 번개를 카메라에 담는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경치 자체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와 유사한 화려한 이벤트는 일시적인 발광 이벤트의 약자인 TLE라고 합니다. 블루제트도 언급할 만하죠. 블루제트는 강력한 우박이 쏟아질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연기를 뿜어내는 희미한 파란색 빛입니다. 이 역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비행기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제 동화 속 생명체들을 만나보세요. 번개 섬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엘프는 대기권에서 약 97km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희미한 빛의 짧은 원반입니다. 영어 약어로 엘프고요. 정식 명칭은 전자기 펄스 소스로 인한 빛의 방출 및 매우 낮은 주파수 섭동입니다. 네, 그냥 엘프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트롤로 넘어갈게요. 트롤은 매우 강력한 레드 스프라이트가 번쩍인 후 구름 꼭대기 근처에 나타나는 붉은색 점입니다. 노움은 가장 작고 빠른 섬광입니다. 큰 뇌우의 엠빌 꼭대기에서 번쩍이는 작은 흰색 빗줄기를 말해요. 엠빌은 격렬한 폭풍의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길쭉한 구름입니다. 상층 바람과 함께 아래로 퍼지죠. 그리고 노움은 단 1마이크로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공 번개는 골프공만큼 크거나 매우 큰 비치볼까지 자랄 수 있는 불타는 구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주황색, 녹색 또는 보라색일 수 있어요. 번개는 몇 초, 때로는 몇 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 번개를 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때로는 집안으로 번개가 떠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예측할 수 없으며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공번개를 재현하거나 적어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것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들은 공번개가 땅에 떨어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토양의 광물 알갱이가 증발해요. 여기 장관을 이루는 화산번개가 있습니다. 화산번개는 야생 화산 폭발의 연기 속에서 태어나요. 다른 뇌우와 마찬가지로 화산번개는 지구대기에 정전기가 쌓일 때 형성돼요. 그런 다음 번개 모양으로 방출되죠. 과학자들은 전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충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얼음 충전은 뇌우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어 얼음 충전은 화산 폭발 시 번개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 폭발로 가열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와 만날 때 발생하는데요. 분출에서 나온 물은 얼음 입자로 변하고 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 일부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더 많은 양전하를 띠게 된 얼음 입자들은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 서로 모이게 돼요. 또는 화산 번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인 마찰 충전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얼음 입자가 충돌할 때 얼음 충전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산재와 암석 조각이 충돌해서 전기를 띤 이온을 생성해요. 어두운 번개도 있습니다. 10년 전 연구원들은 뇌우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의 형태인 감마선을 짧지만 매우 강하게 방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감마선은 매우 밝아서 수백 마일 떨어진 위성의 센서를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어요. 반물질은 정상 물질의 입자와 반대 전하를 띠는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일종입니다. 블록으로 가득 찬 상자가 2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떤 블록은 빨간색이고 어떤 블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상자가 정상 물질을 나타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반물질은 반대색의 블록이 들어있는 반대 상자가 될 거예요. 반대 상자 안에 파란색 블록은 빨간색이고 반대 상자 안에 빨간색 블록은 파란색입니다. 이 쌍이 서로 닿으면 사라지거나 소멸되어 에너지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물질 입자와 반물질 입자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광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두운 번개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번개는 느린 전자를 포함합니다. 어두운 번개에서 전자는 고에너지예요. 전자는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감마선을 생성합니다. 우선 세균이 어디에나 있고 사람들이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유기체가 끊임없이 박테리아를 상대하고 보호 기술을 향상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될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호텔 객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호텔방은 매우 깨끗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 더미보다 더 위험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는 모든 것이 더럽고 무엇이든 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호텔방의 먼지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세균이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많아요.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나타납니다. 패널의 버튼들은 다양한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소독제로 세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럴 경우 이 버튼들은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번식하고 서로를 집어삼키는 경기장이 됩니다. 평범한 아파트 건물을 볼게요.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만지면 같은 세균을 전염시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미생물들을 자주 만나고 필요한 보호 능력을 빠르게 발달시켜요. 하지만 호텔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묵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남자가 추운 노르웨이에서 온 소녀에게 위험한 박테리아를 전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버튼을 누른 후에는 비누나 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러분은 방을 향해 걸어갑니다. 조심해요. 앞에 또 다른 핫스팟이 있어요. 문 손잡이 보이시죠? 이 지역은 세균들이 많이 찾는 또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졌을까요? 청소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왜 그런 손잡이가 변기보다 더 위험한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미생물은 우리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축적됩니다. 손을 씻지 않을 때 다른 물체의 표면을 만짐으로써 100만 개의 박테리아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엘리베이터에서 버튼을 누를 때 사용한 손으로 문손잡이를 만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으세요. 좋은 소식은 호텔 직원들이 방의 다른 부분보다 욕실과 변기를 훨씬 더 잘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안전해요. 하지만 여전히 화장실의 구석과 타일을 잘 살펴보세요. 검은 점이 보이면 곰팡이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곰팡이는 콧물이나 눈의 자극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꽤 위험할 수 있지만 호텔 직원들은 보통 곰팡이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싸구려 호텔이 아니라면 방에 곰팡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곳에 묵지 않겠죠?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화장지가 변기 뚜껑보다 더 많은 세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화장지로 좌석을 덮으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고 이것은 그것의 박테리아를 옮긴다는 걸 의미하죠. 두 번째로 누군가 변기 물을 내릴 때 더러운 작은 물방울이 발생합니다. 미생물들은 변기의 딱딱한 표면보다 부드러운 종이 위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화장지를 시트에 깔지 마세요. 하지만 화장지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덮개가 있다면 세균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예요. 볼일을 마치고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는 종이 타월로 손을 닦거나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모두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기를 사용하면 박테리아가 사방으로 날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챙기세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위험 지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곳의 모든 세균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호텔에서 가장 흔한 박테리아 중 일부는 장염을 일으킵니다. 휴가나 출장의 나머지를 화장실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 작은 기생충 무리와 싸울 준비를 하세요.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유리잔과 컵을 비누로 씻는 것입니다. 어떤 여행자들은 자신의 머그컵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 주위를 둘러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곳은 어디일까? TV 리모컨, 커피 머신, 냉장고, 문 손잡이, 테이블, 헤어드라이어, 창문입니다. 안심하세요. 호텔 직원 대신 청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강력한 소독제가 들어간 물티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모든 물체의 표면을 닦으세요. 어쩌면 괜한 걱정이고 호텔이 방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매니저에게 방 청소를 다시 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표면을 닦고 피곤해서 침대로 뛰어들었어요. 불행하게도 그 부드러운 매트리스에서 쉬는 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박테리아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를 세탁하면 세균이 파괴되지만 침대 커버는 어떨까요? 아마도 그건 세탁하지 않을 거예요. 조직에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참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건 베드버그예요. 매트리스에서 검은 점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베드버그의 흔적일 거예요.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지 않나요? 벌레들이 매트리스 깊숙이 숨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동안 잠을 자고 나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쉬고 있는 동안 벌레가 나와서 여러분의 다리를 물어뜯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들을 발견한다면 베드버그에게 당한 거예요. 이 벌레들의 물림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에 자극의 형태로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벌레들이 여러분의 옷이나 물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집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 벌레들은 빠르게 번식해요. 그러니까 집에 벌레를 원하지 않는다면 옷을 빨고 짐을 닫고 샤워를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호텔 지배인에게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버그는 말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이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베드버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전 손님들이 옮겨왔을 거예요. 침대에 검은 점이 없고 모든 위험한 표면을 닦았습니다. 됐어요. 안전해요. 하지만 바닥은 또한 더러움의 원천이기 때문에 슬리퍼나 두꺼운 양말을 신고 걸으세요. 호텔에서 며칠 밤을 보내고 마침내 깨끗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비디오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마지막으로 게임패드를 청소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모든 미생물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뜻이죠. 주방 도마 얼마나 철저히 씻으세요? 특히 고기와 야채를 썰고 난 후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을 자르면 호박의 세균이 표면에 달라붙을 거예요. 여러분은 재빨리 보드를 씻어서 제자리에 다시 놓게 됩니다. 하지만 세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표면에 단단히 붙어있고 여러분이 빵을 자르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음식 위에 묻어서 여러분 뱃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직도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또 다른 위험한 곳은 설거지 스펀지입니다. 좋은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세균은 여전히 그곳에 축적됩니다. 세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스펀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박테리아의 천국을 보실 수 있어요. 이상적인 시원한 온도와 신선한 것부터 상한 것까지 많은 음식이 있는 곳. 네, 냉장고예요. 거기에 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제품을 넣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손으로 만지고 수백만 개의 세균을 남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자주 청소하는 걸 잊지 마세요. 또한 날 스테이크의 세균은 빨리 증식하고 상하니까 포장된 제품으로부터 고기를 멀리하세요. 아마도 지금쯤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죠? 세균은 어디에나 있어요.